1670년 조선 초라한 음막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한 무수리로 시작해 왕의 후궁이 되고 마침내 조선의 성군 영조를 낳아 어머니가 된 여인. 하지만 그 영광의 뒤편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치열한 생존 투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씨. 훗날 사람들은 그녀를 숙빈 최씨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조선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무수리에서 왕의 어머니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1670년 조선은 현종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조선의 한복판 지금의 서울 세종노일대인 여경방 서학동에서 최씨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최효원이라는 이름의 미관 말직 관리였습니다. 해주 최시문중이라고는 하지만 족보의 이름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할 정도로 한미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양홍 씨 집안의 딸이었지만 역시 변치 못한 가은 출신이었습니다. 그나마 집안에 내세울 만한 인물이라곤 할아버지 최태일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생전에는 별 볼 일 없는 관리였고 훗날 영조가 왕이 된 후에야 의정부 우의정으로 추중된 것이었습니다. 최 씨가 태어난 집은 그야말로 초라했습니다. 하루 세 끼는 고사하고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태어난 최 씨에게 주어진 운명은 뻔해 보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어느 가난한 사내에게 시집가서 평생 굶주림과 싸우며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당시 조선의 평범한 여인들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기이한 법입니다.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7살 어린 최 씨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다는 사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갈 곳을 잃은 최 씨에게 손을 내민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궁궐의 상궁들이었습니다. 당시 궁궐에서는 어린 계집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술이라고 불리는 궁궐의 최하층 일꾼으로 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부모 없는 고아들을 선호했는데 그래야 외부와의 연결고리 없이 오직 궁궐에만 충성하는 인재로 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술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궁녀의 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궁궐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궁녀들이 쓰는 새순물을 떠다르고 방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언제나 거칠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고 무거운 물통을 들고 다니며 마루를 닦느라고 늘 거칠러져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7살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궁궐의 깊숙한 곳, 햇빛 제대로 들지 않는 곳에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매질이 따라왔습니다. 밥은 늘 모자랐고 잠자리는 춥고 좁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총명했던 것입니다. 궁궐의 예법을 금세 익혔고 눈치가 빨랐습니다. 상궁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기도 전에 알아차렸고 궁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술이들보다 덜 맞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궁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들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궁궐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덕목이었습니다. 함부로 말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 궁궐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어린 나이에도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최 씨는 어느새 스스를 넘긴 처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술이었지만 이제는 궁궐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일할 정도로 경험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고 궁궐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이면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선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674년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이 즉위한 것입니다. 당시 숙종은 고작 14살의 어린 임금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외척들과 신하들 간의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고 남인과 서인이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환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궁궐안도 어수선했습니다. 새로운 임금이 들어오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황후 김씨가 대비가 되었고 1681년에는 민유중의 딸인 민씨가 왕비로 간택되어 인현왕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최씨의 운명에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인현왕후가 입궁할 때 최씨가 그녀를 모시는 무수리 중 한 명으로 선발된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선발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혹시 인현왕후의 부인 민유중이 지방관으로 있을 때 최씨를 거두어 길렀다는 설도 있고 인현왕후의 친척이 최씨를 추천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씨는 인현왕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왕비를 모시는 무수리는 일반 무수리보다 대우가 나았고 무엇보다 임금 가까이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위험도 컸습니다. 왕비와 임금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야 했고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씨는 인현왕후를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언제나 겸손했고 조용했고 성실했습니다. 인현왕후도 이런 최씨를 믿음직스러워했습니다. 최씨는 이렇게 인현왕후의 신임을 얻으며 궁궐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1989년 기사환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난민들이 인현왕후를 모함하여 폐비로 만들고 장입을 새로운 왕비로 옹립한 것입니다. 인현왕후는 폐서인이 되어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최씨도 인현왕후를 따라 궁궐을 나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궁궐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총명함을 알아본 누군가가 그녀를 보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폐비를 모셨던 무술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중전이 된 장비는 인현왕후와 관련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최씨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장비는 최씨를 구박하고 괴롭혔습니다. 더 힘든 일을 시키고 트집을 잡아 매질을 했습니다. 최씨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궁궐을 나간다고 해서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궁궐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그녀에게 주어진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최씨는 혼자서 궁궐의 한 정각에서 촛불을 켜고 무언가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처참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니면 죽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빌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종이었습니다. 숙종은 잠이 오지 않아 궁궐을 거닐다가 어두운 정각에서 새어나오는 촛불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이 밤중에 저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숙종은 조용히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최씨를 발견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처연했습니다.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마음을 끄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이 숙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숙종은 최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인지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최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이 직접 자신에게 말을 거는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죽은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솔직하고 담한 대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 씨는 비록 무술이 신분이었지만 궁궐에서 오랫동안 자라며 나름의 식견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그녀의 태도가 숙종에게는 신선했습니다. 당시 숙종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장빈을 중전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현 왕후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또한 남인들의 권세가 날로 강해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는 최 씨와의 대화는 숙종에게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숙종과 최 씨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틈틈이 최 씨를 불러 대화를 나누었고 최 씨는 언제나 정중하고 신중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주제넘은 행동을 하지 않았고 임금의 마음을 읽으려 애였습니다. 1693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숙종이 최 씨에게 승은을 내린 것입니다. 무수리가 임금의 승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만큼이나 드은 일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장비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왕자를 임신했습니다. 숙종은 즉시 최 씨를 수구원으로 봉했습니다. 무수리에서 하루아침에 종사품 수원이 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이처럼 급격한 신분 상승을 이룬 여인은 없었습니다. 그해 10월 최 씨는 첫 아들 영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영수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첫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이 최 씨를 독살하려 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 씨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장희빈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후궁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장비는 측근들을 시켜 최 씨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최 씨를 도안에 거꾸로 집어넣고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런 고통을 당한 최 씨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바로 그때 숙종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황룡 한 마리가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어서 와서 날 좀 살려주십시오. 깜짝 놀랍종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최 씨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최 씨가 장희백에 붙들려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숙종은 즉시 달려가 최 씨를 구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최 씨와 뱃속의 아이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야사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은 당시 최 씨가 장희부로부터 얼마나 심한 견제와 위협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 씨는 무사히 첫 아들을 낳았고 비록 그 아이를 잃었지만 숙종의 총애는 계속되었습니다. 1694년 갑술한국이 일어나 인현 왕후가 복이 되고 장희비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때 최 씨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해 9월 최 씨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연인군 훗날의 영조였습니다. 숙종은 이를 크게 기뻐하며 최 씨를 수기로 승진시켰습니다. 연인군이 태어났을 때 숙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미를 닮았으니 몸은 튼튼하겠구나. 이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씨가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대신 건강하고 튼튼한 체질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영조는 어머니를 닮아 83세까지 장수하며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임금이 되었습니다. 1695년에는 최 씨가 셋째 아들까지 낳았지만 이 아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최 씨의 자식 중에서는 연인군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최 씨는 왕자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숙종은 최 씨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무수리에서 시작해 조선에서 가장 높은 후궁 품계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진가는 단순히 승을 받고 왕자를 낳은 것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무수리 출신으로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 없었던 그녀는 자신과 아들의 안전을 위해 세력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서인, 특히 노론과의 연대였습니다. 장빈이 난민과 결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매우 영리한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서인들은 장입을 몰아내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최 씨는 바로 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1694년 갑술한국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인들이 정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녀는 밤에 숙종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이를 고발했습니다. 이른바 베개 및 송사였습니다. 전하, 남인들이 불순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를 해치려 하고 있어옵니다. 최 씨의 눈물 섞인 호소에 숙종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남인들을 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그 결과 남인들의 정변 계획이 드러났고 이들은 일망타진되었습니다. 대신 서인들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고 인현 왕후가 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최 씨는 서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연인군도 서인들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연인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후에도 정치적 감각을 발휘했습니다. 1701년 장희빈이 인현 왕후를 저주했다는 혐의로 사사될 때도 최 씨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장희빈이 취선당 서쪽에 몰래 신당을 차려놓고 인현 왕후를 저주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신이 직접 보았사옵니다. 장 씨가 비복들과 함께 부적을 태우며 중전마를 저주하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이 고발로 장비는 결국 죽음에 이르렀고 최 씨의 정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숙종의 후궁 중에서 최 씨의 지위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삶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숙종의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도 그녀의 출신은 바뀔 수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무수리 출신이라고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들 연인군이 자라면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연인군은 똑똑하고 의젓한 왕자였지만 어머니의 출신 때문에 다른 왕자들과는 다른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종의 어머니는 비록 폐위비가 되었지만 원래 중전이었던 장입이었습니다. 반면 연인군의 어머니는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이런 차별은 연인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출신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은 그가 훗날 영조가 된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절대로 주제넘은 행동을 하지 않았고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704년 연인군이 결혼할 때 일화가이를 잘 보여줍니다. 조정에서는 왕자가 재택이 없을 수 없다며 연인군을 위한 별도의 집을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숙빈과 함께이 현궁에 살면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말에는 무수리 출신 어머니와 함께 살아도 충분하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숙종은 이런 비난을 무시하고 수나방에 있던 집터를 사들여 연인군을 위한 창의궁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런 일들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711년 연인군이 출합할 때가 되자 숙종은 최 씨의 이현궁을 환수하고 그녀를 연인군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최 씨는 아들의 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녀에게는 복잡한 감정을 주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1716년 최씨는 신병으로 대궐에서 나와 창의궁에서 요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나이는 46이었습니다. 오랜 궁궐 생활과 여러 차례 출산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녀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은 이제 더욱 거칠러져 있었습니다. 무술이 시절 찬물에 담그고 빨래를 하고 무거운 것들을 나르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그 손들은 아무리 후궁이 되어도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그 손을 늘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영조가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와 첫날 밤을 보낼 때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영조가 왕비의 손을 잡고 손이 정말 곧군요라고 했을 때 정성왕후가 부잣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손에 물 한 방울을 묻히지 않고 자라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조는 크게 화를 내며 내 어머니는 험한 일을 많이 하여 험한 손을 가지셨거늘 나의 어머니를 욕하는 소리를 하다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정성왕후를 멀리했습니다. 이 일화는 야사일 수도 있지만 영조가 어머니의 출신에 대해 얼마나 예민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최 씨가 평생 자신의 거친 손을 부끄러워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718년 3월 9일 최 씨는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49이었습니다. 그녀의 임종을 지킨 것은 아들 연인군이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지만 서자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후궁인 최 씨의 상례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를 위해 피발과 복을 하지 못했고 거상 기간도 단축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인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 씨는 경기도 파주에 묻혔습니다. 무덤의 이름은 소령묘였습니다. 왕이나 왕비의 무덤은 능이라 하고 왕세자나 왕의 부모 무덤은 원이라 하며 그 외는 묘라고 합니다. 후궁이었던 최 씨의 무덤은 당연히 묘였습니다. 하지만 5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724년 경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연인군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바로 영조였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 조선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1724년 11월 그는 어머니 최 씨의 싸움을 짓고 숙빈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음해 3월에는 무덤에 신도비를 세웠습니다. 영조는 어머니에 대한 추승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744년에는 사당의 이름을 육상묘로 바꾸고 무덤의 이름도 소령묘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1753년에는 마침내 사당을 육상궁으로 승격시키고 무덤도 소령원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후궁을 세자빈 수준으로 대우한 것입니다. 영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화경이라는 시호를 올렸고 나중에는 휘덕 안순수복이라는 존호까지 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궁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졸를 올리지 않는데 최 씨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무엇보다 영조는 제52년 동안 육상궁을 200여 차례나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기리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어머니 무덤의 돌비석에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붓을 잡고 글을 쓰려고 하니 눈물과 콧물이 얼굴을 뒤덮는다. 옛날을 추억하노니 이내 감회가 곱절이나 애틋하구나. 영조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은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친박나인 시절 새누비가 가장 하기 힘들었다는 말을 듣고 평생 누비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는 항상 냉천에 차가운 물로 목욕 재개했습니다. 영조는 자신이 바쁠 때도 어머니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어진을 육상궁에 따로 보관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이런 효심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의 출신에 대한 컴플렉스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출신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영조는 자신이 숙종의 친아들이 아니라 김춘택의 아들이라는 악성 루머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미천한 출신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이런 소문들은 영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영조는 정조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치는 항상 소심하고 신중하였다. 어머니 최 씨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았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무술이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애였는지를 영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심지어 어머니를 왕으로 추존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론 예약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숙종이 후궁의 중전 승격을 국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영조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 씨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조선판 신데렐라라고 찬양했습니다. 첫 무수리에서 시작해 왕의 어머니까지 옳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를 정치적 야심가로 보았습니다. 무술이라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고 심지어 정적을 제거하는 데도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빈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그녀가 보인 냉철함은 단순한 후궁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 씨는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조선 최고의 로비스트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여인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두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궁궐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으로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간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시대의 한계를 극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조선은 신분 사회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을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무술이 같은 최하층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운도 따랐지만 그녀의 노력과 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궁궐에서 오랫동안 자라며 예법을 익혔고 정치적 상황을 읽는 안목을 길렀으며 무엇보다 절제력을 길렀습니다. 최 씨의 삶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절제력입니다. 무수리에서 숙빈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주제넘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겸손했고 조심스러웠으며 신중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오랫동안 총애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뛰어난 정치적 판단력을 보였습니다. 장입이 남인과 결탁한 것과 달리 그녀는 서인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는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인이 최종 승리자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도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의 성공에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거친 손을 감추려 했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영조 역시 어머니의 출신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출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은 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조가 유독 예민하고 까다로웠던 것도 어머니에 대한 컴플렉스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 씨가 영조에게 물려준 것은 컴플렉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강인한 정신력과 절제력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을 물려주었습니다. 영조가 83세까지 장수하며 52년간 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자질들 덕분이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로부터 검소함도 배웠습니다. 그는 조선의 임금 중에서도 유독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화려한 음식보다는 보리밥과 채식을 즐겼고 사치를 멀리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머니 최 씨의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영조는 어머니로부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물려받았습니다. 무술이 출신인 어머니 덕분에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고 균역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려 애였습니다. 최 씨의 영향은 정조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정조는 증조 할머니인 최 씨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는 최를 소심하고 신중한 분이라고 평가하며 그녀의 덕목을 본받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 씨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녀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입니다. 한편으로는 불굴의 의지로 신분의 한계를 극복한 위대한 여성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야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냉혹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단순히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는 여성에게 매우 가혹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무수리 같은 최하층 여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보인 생존 의지와 지혜는 오히려 감탄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최 씨는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신분제 사회의 엄격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 후기 사회 변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 씨는 여성사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아픔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 주체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최 씨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영조는 어머니 무덤에 쓴 비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덕은 깊고 넓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아들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그저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분이었습니다. 그 출신이 무엇이든 어떤 한계가 있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최 씨는 1718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영향은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후손들은 영조를 거쳐 정조, 순조로 이어지는 왕통을 형성했습니다. 철종까지가 그녀의 직계의 후손이었습니다. 무수리의 핏줄이 조선 왕실의 주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 모두가 어머니의 출신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정조뿐만 아니라 정조도 순조도 헌종도 철종도 모두 무수리의 후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최 씨가 남긴 영광인 동시에 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 씨의 성공은 완전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었지만 그 한계를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녀를 무수리 출신으로 기억했고 그녀의 후손들도 그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씨의 삶은 충분히 극적이고 의미 있습니다. 그녀는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최 씨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녀가 완벽한 성공을 이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들 때문입니다. 거친 손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했던 어머니, 무술이라는 천한 출신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끝내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여인, 성공했지만 완전히 행복하지는 못했던 인생. 바로 이런 모습들이 최 씨를 더욱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인물로 만들어줍니다. 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칠궁의 육상궁에는 아직도 그녀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소령원에는 그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키워낸 아들 영조가 이룬 업적들이 우리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탕평정치, 균역법, 금주령 등 영조의 개혁 정책들은 모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백성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최씨 숙빈, 최씨 천안 무수리에서 시작해서
조선의 어머니가 된 여인. 그녀의 삶은 한편의 장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중요성을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꿈을 놓지 않는 지혜를, 그리고 성공 이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품성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최 씨는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녀의 성공과 좌절, 기쁨과 슬픔,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모두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무수리 최 씨, 그녀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천한 출신을 극복하고 왕의 어머니가 된 위대한 여성으로, 동시에 끝까지 자신의 한계와 싸워야 했던 인간적인 여성으로 말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선택, 고민과 갈등이 담겨 있습니다. 최 씨의 이야기 역시 조선이라는 시대를 살아간 한 여성의 치열한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앞으로도 우리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